내가 평생 열심히 일해서 자식 키우고 세금까지 꼬박꼬박 냈는데 정작 노후에는 정부가 주는 연금도 온전히 못 받는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요즘 60, 70대 어르신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하소연입니다. 나는 벌이도 없는데 왜 감액이냐? 같이 살지도 않는 자식 통장까지 본다더라.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받는 돈이 아닙니다. 정부는 이름 모를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으로 당신의 모든 돈을 들여다봅니다. 은행 통장, 적금, 보험, 주식, 심지어 몇 년 전 자식에게 준 돈까지요. 아니, 그럼 평생 절약하고 모은 내 돈이 죄입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이 지점에서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십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기준을 조금만 알고 준비하면 연금이 감액되지 않고 전액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방법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의 차이가 평생 매달 수십만 원으로 벌어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어떤 조건에서 연금이 줄어드는지, 어떻게 하면 감액 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착한 마음으로 한 증여가 왜 오히려 불이익이 되는지까지 하나하나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바꾸고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진짜 지식입니다. 한 줄 한 줄이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의 지인이나 부모님께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고 좋아요로 함께 응원해주세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당신과 누군가의 노후를 지켜줄 첫걸음이 될 겁니다. 65세가 됐지만 왜 내 기초연금이 깎이는가? 이 한 문장은 지금 한국의 수많은 어르신들이 매달 통장 앞에서 내뱉는 한숨입니다. 퇴직 후 마음 편히 쉬며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야 할 나이에 연금 통지서 한 장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서울 영등포에 사는 이도현 씨 66세 역시 그랬습니다. 30년간 시멘트 공장에서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겨우 노후를 준비했는데 막상 기초연금을 신청하니 돌아온 답은 차가운 문장 한 줄. 소득인정액 초과로 감액 지급. 이게 무슨 말인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일도 안 하고 아내랑 단둘이 사는데 왜 감액입니까? 도현 씨의 목소리는 떨렸고 얼굴에는 허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잃은 게 아닙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으로서 느낀 모욕감, 그리고 나라가 나를 버렸구나 하는 깊은 상실감이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43%가 감액 혹은 탈락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통장에 돈이 많아서, 어떤 분은 예금이 있어서, 어떤 분은 자식에게 돈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하지만 더 억울한 건 진짜 부자는 이 제도의 틀을 알고 대비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힘든 사람들, 평생 절약해온 어르신들이 오히려 피해를 봅니다. 일찍 준비한 사람이 손해보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이익을 보는 사회. 이 얼마나 뒤틀린 현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영상을 함께 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억울함 속에서도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있다는 희망 때문입니다. 제도를 탓하기보다 그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응하는 사람이 결국 연금을 온전히 받습니다. 도현 씨도 처음엔 포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 기준과 계산식을 배우고 나서야 감액이 왜 발생했는지,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결국 그는 감액 없이 연금을 전액받게 됐습니다. 그의 한마디가 지금도 마음에 남습니다. 정부는 내 마음은 몰라도 내 숫자는 본다더라. 숫자를 알아야 노후가 산다. 이 영상은 그런 숫자와 기준을 모른 채 억울하게 손해보던 어르신들을 위한 것입니다. 2025년의 현실, 정부가 말하지 않는 감액의 진짜 이유를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2부 제도 뒤에 보이지 않는 규칙,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 에서 그 숨겨진 계산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제도 뒤에 보이지 않는 규칙,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 이 한 문장이 바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매달 겪는 연금 혼란의 핵심입니다. 서울 영등포의 이도현 씨 66세. 역시 처음엔 이 단어조차 몰랐습니다. 그는 말했다. 나는 은퇴했으니 소득이 없는데 왜 감액이냐? 매달 들어오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소득인정액이 뭔가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소득인정액이라는 네 글자가 당신의 기초연금이 전액이냐 감액이냐를 갈라놓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가 당신의 모든 경제활동과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즉, 단순히 일해서 버는 월급만이 아니라 은행에 있는 예금, 적금, 보험, 주식, 심지어 자녀에게 준 돈까지 모두 소득처럼 계산합니다. 이게 바로 제도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이도현 씨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머리를 감쌌습니다. 내가 그동안 아껴서 모은 게 죄가 되는 거냐고요? 그의 목소리엔 분노와 허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절약하고 모으며 산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외환위기를 겪으며 하루 세 끼를 줄였고 노년에 대비하려고 적금을 들고 보험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 모든 걸 소득으로 본다는 겁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의 기초연금 산정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단독 가구는 월 280영원 이하, 부부 가구는 월 648영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수치 안에 들어가야만 감액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모르면 누구나 도현 씨처럼 왜 내 연금이 줄었는가를 묻게 됩니다. 정부는 형평성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형평이 아닌 불평등의 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아예 재산을 숨기거나 자식 명의로 돌려버리고 또 한쪽에서는 몰라서 솔직히 다 신고했다가 손해를 봅니다. 결국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는 구조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계산식을 이해한 사람들은 자신의 자산 구조를 조정해 연금을 온전히 받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완벽하지 않지만 알면 지킬 수 있고 모르면 잃게 되는 제도입니다. 제도는 냉정하지만 그 안에 규칙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도현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억울했어요. 왜 내 돈까지 세는지 이해 안 됐죠? 그런데 알고 보니 제도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숫자만 본다더군요. 그래서 저도 숫자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맞습니다. 제도가 차갑다고 한탄만 하기엔 우리의 노후는 너무 소중하고 짧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내용을 불공평한 제도의 벽이 아니라 내 권리를 지키는 지식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다음 3부에서는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가 왜 이렇게 다르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이 차이가 당신의 연금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단독 가구 vs 부부 가구, 기준이 이렇게 다릅니다. 이 한마디가 들리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고개를 갸웃하십니다. 같은 사람인데 왜 나 혼자 살면 다르고 둘이 살면 또 달라지나? 정말 그렇습니다. 이도현 씨 66세, 서울 영등포는 올해 초 기초연금 상담을 받다가 이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살아도 불이익, 혼자 살아도 기준이 다르다는 제도의 구조가 납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2025년 기준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단독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월 280영원 이하, 부부 가구는 월 648영원 이하여야 합니다. 언뜻 보면 부부는 기준이 더 높으니 유리하겠구나 싶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도현 씨의 사례를 볼까요? 그는 아내와 함께 살고 있지만 연금 산정 때 부부의 모든 자산이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그의 통장, 아내의 통장, 예금, 적금, 보험까지 하나의 재산으로 계산되어 버리는 겁니다. 결국 두 사람의 자산이 합쳐지면 금액이 훌쩍 올라가고
그 결과 기초연금은 감액되거나 아예 탈락하게 됩니다. 도현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 평생같이 살아온 게 죄입니까? 혼자 사는 사람보다 검소하게 살았는데 왜 우리가 손해입니까? 그의 말엔 억울함과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통계청 자료를 보면 부부가 함께 사는 고령층의 42%가 연금 감액으로 생활비 부족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다들 비슷하게 받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단순히 사람 수로 나누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구 전체의 소득 인정액, 즉 모든 재산을 합쳐 계산합니다. 이 때문에 부부 가구는 단독 가구보다 수급이 더 어렵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불공평이 있습니다. 같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혼자 살면 연금이 전액 나오고 부부로 살면 줄어듭니다. 결국 제도는 함께 사는 사람보다 혼자 사는 사람을 유리하게 만들어버린 셈입니다. 도현 씨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며칠을 잠 못 잤습니다. 그는 내가 아내와 평생 함께 살아온 게 오히려 불이익이 되는 세상이라니 라며 씁쓸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제도가 그렇다면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야지. 그는 직접 구청 복지과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사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도현 어르신, 연금은 단순히 나이로 받는 게 아닙니다. 자산 구조를 조정하고 실제 지출과 생활비를 증빙하셔야 합니다. 그날 이후 도현 씨는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생활비, 병원비, 공과금, 보험료를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개석께서 삼이. 정부는 숫자를 보지만 그 숫자를 만드는 건 결국 나 자신이구나. 결국 3개월 뒤 그는 부부가구 기준 안으로 소득 인정액을 조정할 수 있었고 감액 없이 연금을 전액 받게 됐습니다. 그의 노력은 제도의 벽을 지식으로 넘어선 첫걸음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혼자 사시든 배우자와 함께 사시든 제도가 정한 이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억울하다고 포기하면 그 억울함은 그대로 남지만 이해하고 준비하면 그 억울함은 힘이 됩니다. 이제 다음 사부에서는 저축해왔는데 통장 보험 주식도 다 들여다본다? 그 놀라운 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축해왔는데 통장 보험 주식도 다 들여다본다? 이 말이 믿기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가 벌어서 모은 돈인데 왜 정부가 그걸 소득으로 보나? 서울 영등포에 사는 이도현 씨 66세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평생 아껴서 저축하고 혹시 몰라 들었던 보험도 다 내 돈으로 낸 건데 그게 연금 받을 때 불이익이 된다는 사실에 그는 분노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시장에서 일했고 퇴근하면 봉투에 돈을 나눠 담았습니다. 생활비, 병원비, 자식 결혼 자금, 그리고 노후용이라고 쓴 봉투 하나. 그 봉투를 열 때마다 마음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이 돈이 있으면 늙어서 남한테 손 벌릴 일은 없겠지. 하지만 그 봉투가 바로 지금 그를 기초연금 감액 대상자로 만든 원인이었습니다. 2025년의 기초연금 제도는 당신의 금융재산까지 들여다봅니다. 예금, 적금, 보험, 주식, 심지어 현금 보유분까지 모두 조사 대상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공정한 수급을 위한 조사라고 설명하지만 현장에서는 정직한 사람만 손해보는 제도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현 씨는 말했다. 나는 숨긴 적도 없고 그냥 통장에 넣어둔 건데 그게 문제라니. 차라리 돈을 안 모았어야 했나 싶더군요. 그의 말은 단순한 푸념이 아닙니다. 한국의 많은 노인들이 같은 현실을 겪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신고한 사람은 감액되고 몰래 현금을 보관하거나 자식 명의로 돌린 사람은 오히려 온전히 받습니다. 결국 제도는 성실한 사람을 벌주는 구조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실제 제도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도현 씨의 통장에 1억 원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정부는 이 중 2억만 원을 기본 공제한 뒤
남은 0만 원에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연간 320만 원이 소득으로 계산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26만 600원이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추가됩니다. 만약 이자율이 연 3%라면 1억 원 가시 3%연 300만 원, 즉 월 약 25만 원이 또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결국 금융재산 소득 26만 600원 플러스 이자 소득 25만 원, 총 47만 600원. 이 금액이 바로 도현 씨의 소득 인정액에 추가된 것입니다. 이 계산식 하나로 수많은 어르신들의 연금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정작 이 계산법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복잡한 용어로만 안내하기 때문입니다. 금융재산 소득 환산액, 이자 소득 공제 같은 단어는 70대 어르신에게는 낯설고 어렵기만 합니다. 도현 씨는 처음 이 공식을 알았을 때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내가 모은 돈이 많을수록 연금은 줄어드는 거네요. 그럼 절약한 사람은 바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의 말은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노후의 안전망이 되어야 할 제도가 정직한 사람의 손을 먼저 놓아버리는 현실. 그게 바로 지금 한국의 기초연금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도현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공무원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감액 없이 받을 수 있습니까? 공무원은 조용히 말했다. 기준을 알고 합법적으로 자산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이 제도는 억울하지만 피할 방법은 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금융재산을 점검했습니다. 쓸 돈과 안 쓸 돈을 나누고 불필요한 예금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산의 일부를 의료비와 생활비로 소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그는 3개월 뒤 감액 없이 전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도현 씨는 말했습니다. 제도가 불공평해도 결국 준비한 사람이 이긴다더군요. 몰라서 억울했던 걸 이제는 배워서 바로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완벽하지 않지만 아는 사람만이 지킬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 앞에 당신도 그 권리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다음 5부에서는 금융재산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기본 공제, 2억만 원 이후 환산율 적용. 그 핵심 공식을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융재산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기본 공제, 2억만 원 이후 환산율 적용. 이 한 문장을 이해하면 기초연금의 절반은 이미 파악한 셈입니다. 서울 영등포의 이도현 씨 66세. 역시 이 계산법을 알고 나서야 왜 본인의 연금이 깎였는지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단순히 통장에 돈이 있으니 줄었겠지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도가 훨씬 정교하고 냉정했습니다. 정부는 금융재산을 단순히 금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돈이 얼마나 이익을 낼 수 있는지, 다시 말해 소득처럼 변환해 계산합니다. 이게 바로 소득환산율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도현 씨가 가진 예금이 1억 원이라면 그중 2억만 원은 생활에 필요한 최소 금액이라 하여 공제됩니다. 남은 0만 원에 연 4% 환산율을 적용하면 연간 320만 원이 소득으로 계산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26만 600원. 즉 도현 씨는 일하지 않아도 매달 26만 600원의 가상소득이 있는 것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분노합니다. 내 돈인데 왜 소득이냐? 내가 땀 흘려 모은 돈이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제도는 냉정하게 가진 만큼 번다고 계산합니다. 결국 아껴 모은 사람은 감액 대상이 되고 그 돈을 다 써버린 사람은 오히려 혜택을 받습니다. 이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하지만 제도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복지제도이기 때문에 정부는 자산이 있는 사람을 스스로 버틸 여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도현 씨는 처음엔 이 말을 듣고 억울했지만 곰곰이 생각한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완벽하진 않지만 내가 모른 채 억울해하는 것보다 알고 대응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는 그날 이후 자신의 자산 구조를 바꿨습니다.
생활비로 사용할 돈과 장기 예금을 분리하고 필요 없는 금융상품을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복지센터 상담을 통해 소득 인정액을 다시 계산받았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전엔 감액 대상이었지만 조정 후 그는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도현 씨는 말했다. 정부가 정한 계산법을 욕하기 전에 내가 그 계산법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렇습니다. 이 제도는 불공평해 보이지만 규칙을 아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당신도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통장에 있는 숫자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 그것이 기초연금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다음 6부에서는 이자 소득까지 더해진다. 놓치면 손해. 당신이 미처 몰랐던 또 다른 계산의 함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자 소득까지 더해진다. 놓치면 손해. 이 한 문장을 들은 이도현 씨 66세, 서울 영등포는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 돈에서 나온 이자인데 그것도 소득으로 보나요? 그는 한동안 어이없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현재 기초연금 제도는 실제로 이자 소득까지 꼼꼼히 반영합니다. 정부 입장은 간단합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이익이 생기니까 그것도 소득입니다. 하지만 어르신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요즘 이자도 얼마 안 되는데 그것마저 따진다니 억울하죠. 도현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의 통장에 1억 원이 있습니다. 이자는 연 3%. 그러면 1년에 300만 원의 이자가 붙습니다. 이 돈이 전부 소득으로 계산되지는 않지만 정부는 여기서 월 4만 원만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즉 300만 원 월, 12개월, 월, 25만 원, 25만 원, 4만 원, 21만 원. 이 21만 원이 고스란히 소득 인정액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이전 5부에서 계산했던 금융재산 소득 환산액이 16만 6경원에 이자 소득 21만 원을 더하면 총 47만 6영원이 도현 씨의 소득 인정액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제 감이 오시죠? 이 작은 이자가 결국 연금 감액의 트리거가 되는 겁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행에 돈 넣어봤자 이자도 얼마 안 되는데 그걸 또 줄 세워 계산하니 너무 억울하죠. 억울합니다. 그러나 이게 2025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정부는 복지를 말하지만 제도의 세부 기준은 정확히 계산된 불공평입니다. 정직하게 저축한 사람은 손해를 보고 통장에 돈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전액을 받습니다. 이도현 씨는 이 부분에서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이자까지 계산된다면 돈을 무작정 쌓아둘 게 아니라 생활비, 의료비로 쓰거나 구조를 바꿔야겠구나. 그는 실제로 통장의 일부를 해지해 치료비, 공공요금, 생활비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현금 자산이 줄어 소득 인정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는 복지센터 담당자에게 배운 대로 실행했고 다음 심사에서 연금 감액 없이 전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도현 씨의 변화는 단순한 계산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는 억울함을 지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자는 작은 돈이지만 제도는 그걸 놓치지 않습니다. 나도 이제 내 돈을 제도에 맞게 관리할 줄 알아야죠. 이 영상이 어르신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이자를 무시하면 연금도 줄어든다. 은행에 넣은 돈이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연금 계산의 변수로 작용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통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적힌 숫자 하나가 매달 받는 연금액을 결정짓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다음 7부에서는 얼마까지 모아야 연금 깎이지 않을까? 바로 그 실제 한계선을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얼마까지 모아야 연금 깎이지 않을까? 이 질문은 요즘 60대, 70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묻는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서울 영등포의 이도현 씨, 66세. 역시 이 문제로 수없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럼 도대체 통장에 얼마까지 있어야 감액이 안 되는 겁니까? 그의 말엔 지친 한숨과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2025년 기준, 정부가 정한 기초연금 감액 기준표를 보면 단독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280영원 이하, 부부가구는 648영원 이하여야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선을 넘으면 10만원, 20만원씩 연금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득 인정액이라는 게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금융재산, 이자 소득, 그리고 자녀에게 준 돈까지 모두 합산된다는 점입니다. 도현 씨는 실제로 통장에 있는 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봤습니다. 1억 원일 때는 감액, 2억 원일 때는 절반 지급, 4억 원이 넘자 완전히 탈락했습니다. 그럼 3억 9천까지는 괜찮단 말입니까? 그가 물었지만 담당 공무원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건 단순 계산일 뿐이에요. 다른 소득과 부동산, 보험까지 함께 고려됩니다. 결국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재산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감은 잡을 수 있습니다. 현재 2025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금융재산이 약 4억 원 이하, 부부 가구는 약 6억 원 이하라면 감액 없이 전액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보건복지부 공식 계산식을 토대로 한 현실적인 추정치입니다. 도현 씨는 이 수치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통장에 1억 좀 넘으니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는 이제야 비로소 마음이 놓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겨우 1억인데 그걸 기준으로 또 깎인다니. 노후가 이렇게 계산되는 세상이라니 참 서글프네요. 그의 말엔 2025년 한국 노인들의 진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평생 일했고 세금 냈고 모았는데도 노후의 기준은 여전히 얼마나 가졌느냐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도현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억울하지만 세상이 바뀌길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배우고 대비하는 게 낫더군요. 그는 이후 매달 자산 상태를 점검하며 불필요한 예금은 줄이고 생활비 중심으로 관리했습니다. 자산을 숨기지 않아도 지식으로 관리하면 충분히 감액 없는 연금 생활이 가능하다는 걸 직접 증명한 셈입니다. 이제 그는 주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도는 몰라서 손해보는 사람을 절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숫자를 알고 준비하는 사람이 결국 이겨요. 다음 8부에서는 자녀에게 증여했더니 내 연금 길이 막혔다? 많은 어르신들이 오해하는 증여의 함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했더니 내 연금 길이 막혔다? 이 말이 낯설게 들리시나요? 그러나 2025년 현재 이건 수많은 부모 세대가 실제로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서울 영등포의 이도현 씨, 66세, 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몇 해 전 결혼을 앞둔 아들에게 1억 원을 결혼자금으로 증여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 중 일부였지만 이제 내 역할은 다했다는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기초연금 신청 결과를 보고 그는 경악했습니다. 최근 증여 재산 1억 원 포함으로 감액 대상. 그는 한동안 멍했습니다. 내가 세금까지 내고 준 돈인데 그게 왜 내 연금을 줄이는 이유가 됩니까? 억울함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냉정한 답은 이랬습니다. 기초연금은 최근 3년 이내의 금전 증여를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즉, 자녀에게 준 돈이더라도 그 돈이 실제로 소비되기 전까지는 기타 증여재산으로 계산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신이 자식에게 1억 원을 줬다고 해도 정부는 그 돈이 33개월 동안 매달 조금씩만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즉, 한 번에 재산에서 빠지지 않고 매달 약 304만 원씩만 줄어드는 셈입니다. 결국 그 돈은 여전히 당신의 자산으로 인정돼 연금 산정 시 감액 요인이 됩니다. 도현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자식 도와줬는데 그게 오히려 내 노후를 막아버렸네요. 그의 표정에는 후회와 허탈함이 교차했습니다. 사실 이건 많은 부모들이 겪는 일입니다. 자식에게 미리 주면 나중에 편하겠지라는 마음이 결국 자신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로 돌아옵니다. 2025년 현재 복지부는 이런 증여 금액을 철저히 추적합니다. 부동산 거래, 계좌 이체, 보험 해약금, 이 모든 것이 국세청과 연동되어 조사됩니다.
즉 그냥 현금으로 줬으니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이도현 씨는 결국 스스로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는 복지센터를 다시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자녀에게 돈을 주실 땐 반드시 사용 목적을 증빙해야 합니다. 결혼식 비용, 주택계약서, 영수증 등 실제 사용 내역이 있어야 기타 증여, 재산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은 도현 씨는 곧장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결혼식 비용과 신혼집 계약서를 복사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복지센터에서는 일부 증여액을 제외해 주었고 그는 다시 연금 전액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제도가 불공평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내 권리를 지키는 건 결국 내 손에 달렸더군요. 이 한마디는 모든 부모 세대에게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식을 돕는 건 사랑이지만 그 사랑이 나의 노후를 위협하지 않게 하려면 제도의 규칙 안에서 지혜롭게 증여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자녀에게 돈을 도와주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부에서는 나는 잘했다 생각했지만 그 결정이 나의 연금을 줄였다.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노후의 역효과 사례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잘했다 생각했지만 그 결정이 나의 연금을 줄였다. 이 말은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서울 영등포의 이도현 씨, 66세가 직접 체험한 그리고 지금 수많은 60, 70대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현실의 함정입니다. 그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꽤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퇴 전에 미리 부동산을 정리하고 보험을 해지해 현금으로 바꾸고 자녀에게 일부 돈을 도와주며 이제 후회 없는 인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들이 하나하나가 그의 기초연금 감액의 원인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가 처음 연금 심사 통보서를 받았을 때 문서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근 재산 처분 내역 반영, 감액 대상.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사기라도 쳤습니까? 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도현 어르신, 최근에 부동산을 정리하셨죠? 그 매각 대금이 아직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산으로 포함됩니다. 도현 씨는 억울했습니다. 그 돈은 자식 전세 보증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병원비로 쓰려던 돈이었는데 정부는 아직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전부 재산으로 계산했습니다. 성실하게 살았던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그는 그날 복지센터를 나서며 울분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는 스스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억울하다고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지. 이 제도를 내가 이기려면 배워야겠다. 그는 그날부터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매각 대금의 소득 인정 방식, 보험 해약 시 재산 처리 기준. 그는 매일 아침 복지부 홈페이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했다 생각했던 일들이 제도 안에서는 잘못된 타이밍이었구나. 2025년 현재 기초연금 산정 시에는 최근 3년 이내의 부동산, 처분, 보험 해약, 증여 등이 모두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즉, 노후를 위해 현금화한 결정이 오히려 감액의 원인이 되는 셈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연금이 줄어든 뒤에야 내가 뭘 잘못했지 하고 후회합니다. 그러나 도현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배웠고 다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보험을 다시 일부 복원하고 남은 자산의 일부를 생활 필수비로 지정해 재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4개월 뒤 복지센터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도현 어르신, 감액이 해제되어 이번 달부터 전액 지급됩니다. 그날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억울해서 시작했는데 결국 공부로 내 인생을 지켰어요. 이도현 씨의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복지 사례가 아닙니다. 노후에도 배워야 산다. 는 시대의 교훈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억울한 마음 대신 이해하고 대비하는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노후의 삶은 제도의 틀 안에서 좌우되지만
그 틀 안에서 움직이는 건 당신의 선택입니다. 다음 10부에서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내 노후를 지키는 3단계 전략. 이도현 씨가 실제로 연금을 되찾기 위해 실행한 구체적인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내 노후를 지키는 3단계 전략.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서울 영등포의 이도현 씨, 66세가 직접 증명한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는 감액 통보를 받고 절망했지만 단 3달 만에 연금을 전액 수급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한 건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했을 뿐입니다. 그가 말한 첫 번째 전략은 자산 구조를 다시 점검하라. 도현 씨는 감액 통보를 받은 날 처음으로 자신이 가진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통장 잔고, 적금, 보험, 심지어 오래된 펀드까지 모두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나는 돈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정부가 보기엔 자산가 더군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자산을 3가지로 나눴습니다. 마르이 씨, 생활비로 반드시 써야 할 돈. 마르, 중장기 의료비 대비용, 불필요하게 묶여있는 예금. 이 3가지를 구분하자 자신이 어디서 감액되는지 명확히 보였습니다. 그의 두 번째 전략은 증여와 보험을 현명하게 설계하라. 그는 아들에게 미리 준 결혼자금 1억 원 때문에 감액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배우고 나서 다음부터는 반드시 사용증빙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자녀 결혼식, 주택계약금, 의료비 등은 영수증과 계약서로 남기면 증여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또한 불필요하게 해지했던 보험을 일부 복원했습니다. 보험금은 노후 대비용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어요. 무작정 해지하는 게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처럼 자산의 형태보다 목적이 명확한 구조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3번째 전략은 신청 점검 갱신을 꾸준히 하라. 도현 씨는 한 번의 감액 통보 후 매년 복지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제도는 바뀌는데 가만히 있으면 손해입니다. 그는 제도가 조금이라도 변경될 때마다 본인의 자료를 갱신했고 소득인정액 계산서를 새로 받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무섭고 복잡했는데 해보니 어렵지 않더군요. 공무원들도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결국 움직이는 사람이 이깁니다. 이 3가지 전략, 점검, 설계, 갱신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당신의 노후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행동입니다. 억울하다고,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2025년 지금 기초연금 제도는 여전히 복잡하고 불공평하지만 그 안에서도 길을 찾는 사람은 분명 존재합니다. 이도현 씨처럼 말이죠.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도는 불친절했지만 내 인생은 내가 친절하게 챙기기로 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그 한 문장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는 사람이 연금을 지킨다. 이건 운이 아니라 배움의 결과입니다. 이제 마지막 11부에서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 후반전.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도현 씨의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노후를 다시 일으킬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 후반전.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서울 영등포의 이도현 씨 66세. 자신의 삶을 되찾으며 직접 남긴 한 문장입니다. 불과 1년 전, 그는 절망의 끝에 서 있었습니다. 연금이 감액되고, 통장에 남은 돈은 줄어들고, 세상은 자신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이제 늙었으니 그냥 버텨야지. 그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날 복지센터를 나서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배울 수 있다. 내 권리는 내가 지킨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제도를 공부했고, 상담을 받고, 매달 재산을 점검했습니다. 남들 앞에서 한탄하던 사람에서 이제는 친구들에게 제도를 알려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도현 씨의 노후는 더 이상 감액된 인생이 아닙니다. 그는 말합니다. 정부는 내 마음은 몰라도 숫자는 봅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숫자를 내 편으로 만들 줄 압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기초연금을 받지만 그중 또 절반은 감액 또는 탈락 대상입니다. 이건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보와 준비의 차이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잃고 아는 사람은 지킨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도현 씨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께 이렇게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억울한 제도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있습니다. 나도 몰랐던 걸 배우면서 바뀌었어요. 지금부터라도 배우면 늦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시장에서 일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몸은 예전만 못하지만 표정은 한결 밝아졌습니다. 매달 34만 원이 통장에 들어올 때마다 그는 그 돈보다 더 큰 자신감을 얻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내가 내 권리를 지켜낸 증거입니다. 이도현 씨의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노후의 불안, 제도의 복잡함, 억울함과 분노 속에서도 한 걸음만 배우고 움직이면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께 도움이 되셨다면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주변 어르신들과 꼭 나누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첫 번째 실천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인생 후반전을 응원합니다. 기초연금이 단순한 돈이 아닌 당신의 존엄과 자존심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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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